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지명부터 사퇴 발표까지 두 달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매주 한 번 진행되는 코너지만 이번 주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급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슈 폴폴은 반드시 나와야죠.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가 그 무게가 굉장히 실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그다음에 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까지 한 조사 결과 중에서 지금 현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는 가장 불리한, 가장 좋지 않은 수치로 나오면서 조 장관이 사퇴를 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퇴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퇴 변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도 했고 본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무직에 있는 장관들 이제 사퇴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에 달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적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네. 조국 장관은 워낙 이 가족이 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또 부담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국 장관 지명 이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됐거든요. 특히 치명적인 것은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부정이 거의 50%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고 네. 또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0%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부담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조국 장관 스스로는 검찰 개혁도 중요하긴 한데 대통령에까지 부담이 되는 지금의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상당한 부담이 있었으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고 왔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국정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는 3%포인트면 꽤 적지 않은 수치인데 떨어졌고 부정적인 평가는 또 그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등락폭이 상당히 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흔히들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많이 나타나곤 합니까? 한 이제 2%, 3% 정도의 퍼센트 정도의 움직임들은 이제 흔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이제 우러나오는 것이어서 변동폭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대통령 평가는 일을 잘하냐, 잘 못하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 탄력도가 어떤 이슈에 의한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한 일주일에도 2, 3% 정도 나오는 것,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 보면 긍정평가는 3% 하락한 것이니까 3%만 변동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평가가 또 3.8%포인트가 상승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약 7%가량 변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 7% 정도가 일주일 사이도 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9월 넷째 주부터 50.2%와 47.3%로 어느 정도의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다가 계속 벌어지는 모습을 한 주 단위로 저렇게 나타났다. 저거는 어쨌든 간에 조국, 이 이른바 조국 정국에 있어서 그것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매듭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고,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대 대통령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거 국정 지지율 평가가 이제 매주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대통령학 권위자인 폴 시라이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3대 자원을 얘기하는데 당선 때의 득표율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의석수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도 사실은 우리 법적인 권한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낮아지게 되면 여권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발들이 있게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마 여권에서의 부담 그것이 또 조국 전 장관도 대통령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것, 또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인이 네. 책임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아마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주 나오는 저런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일 뿐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연초 연말 현상이 있어요. 네. 연초에는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번 해보자. 기대감이 근데 표출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앞서 우리가 지지율 추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긍정과 부정이 더 벌어지는 지점을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진입을 하죠. 네. 저게 사사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에는 대통령의 성과에 조금 주목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이슈가 대통령과 연동돼서 조국 전 장관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에 뭔가 경제적인 성과가 발표된다든지 이러면 반등에 또 계기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은 연말에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내려가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그렇습니다. 네, 겹쳤다, 악재가 겹쳤다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지지율의 폭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앞서 우리가 9월 말까지의 지지율과 10월에 접어들면서의 지지율의 이 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 조국 전 장관에게는 거취 표명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면 40%대 그래도 후반을 계속 기록하다가 딱 그 어제 나온 조사가 41.4%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40%를 간신히 넘는 불과 1.4%포인트를 상회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40%대라는 게 아직까지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라는 데 있어서의 40%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내려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발표가 된 적은 있어요. 하지만 네. 한 조사기관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앞서 이 대통령의 득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지난 대선에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던 것이 41.08%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41.4%면 거의 근접돼 있죠. 그러니까 득표보다도 더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40%가 주는 것이 앞이 4고 3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앞이 3이면은 대체로 우리 국민 한 3분의 1이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3분의 2의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개혁 이 최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또 지키지 못했다, 유지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30% 후반이거든요. 네. 여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가 없어집니다. 아니 뭐 그럼 대통령 뭐 더 이상 우리가 기대지 않아도 되는구만 이렇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30%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번 같은 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34.4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야당이 추월해 버리게 되면 이때는 레임덕의 신호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야당의 지지율보다도 못한 대통령 지지율이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역대 다른 대통령도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40%대 심리적인 뭐 마지노선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지층이 그래도 뭐 진보층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놨다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나의 든든한 받침, 나를 받들고 있는 뭐 초석이다 이런 평가를 해왔지만 문제는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부정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진보층에서 이제 긍정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층의 결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
이제 긍정 평가, 잘한다고 하는 긍정 평가가 전주 77%였는데 지금은 이제 2.9%가 떨어졌죠. 예. 74.1%로 이제 떨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보면은 부정 평가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반감들을 매우 결집되어서 표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네. 그런데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오히려 이제 보수층에서의 부정 평가로의 결집도보다 네. 낮은 상황에서도 또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사 이제 진보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국정 혼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층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진보층에서도 지금 조국 장관 국면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정 평가가 좀 다소간 더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도 아마도 이제 아마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66일이라는 말을 아까 앞서서 이 방송 시작할 때 숫자로 읽는 1번지에서도 다뤄드렸는데 지난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의 지금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처음 후보자가 지명될 때 긍정적인 평가가 50%에 가까이 됐고 실제로도 그 이후부터는 저렇게 그래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저것만 봐도 저게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어떤 요인이 작용했겠구나라는 게 대략적인 감은 좀 서는데 저 요소요소의 포인트별로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2달 정도가 되죠. 그래서 대통령 이 국정수행에서 보면 처음에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2달 전이죠. 8월 9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명됐을 때만 해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긍정평가였어요. 왜냐하면 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었고 또 북미 간에도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이 지명되던 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면서부터는 대통령과 연동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국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검찰개혁 이렇게 묵히면서는 찬반이 팽팽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보게 되면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은 이제 집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논란이 지속되고 과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때는 누가 반응을 하냐면 중도층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말, 9말 10초경에는 이제는 각종 집회, 우리가 9.28 집회도 있고 13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들이 19 집회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집회들이 이어지면서 중도층은 상당히 부담감이 네.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부담은 즉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폭은 점점 벌어지면서 가장 최근 조사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약 15%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중도층의 이탈 현상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도층의 수치에 대해서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 전반기,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진보층과 같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 또는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제 높고 그래서 현 정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호응도도 중도층에서 진보층과 비슷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니까 보수층과 어쨌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층은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제 성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국면 상황에서 그 사안을 보고 나름의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화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 국면이 중도층의 부활을 불러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기존의 어쨌든 진보층과는 다르게 중도층으로서의 어쨌든 독자적인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어쨌든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은 일정 정도만 차이 나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중도층에서의 부정평가가 64%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네. 긍정평가의 약 2배 가량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중도층이 이제 마음이 좀 사실은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어쨌든 대통령 평가에서 이제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성향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중도층이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뭐 이런 전국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또 다시 뭐 민심이 바뀌고 또 다른 수치를 이전에 잃었던 수치들을 회복하고 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나요? 중도층이요. 실사구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중도라는 게 사실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중도에 서 있는 이유는 난 이념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난 실질적인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중도가 진보화가 됐다. 지난 2017년 이 촛불 집회 상황에서.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가 어느새 야금야금 보수 정권, 지난 9년여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에 진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왜? 각종 복지 정책에 있어서 또 경제 정책이 중도는 이미 진보로 넘어가는 단계였던 겁니다. 아하. 점차적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에서도 왜 중도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났냐. 조국 장관 이슈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소득주도 성적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중도층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들이 보수적으로 조금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가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이게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히 이 지지율과 관련돼서 분석을 할 때 중도층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걸 우리가 철회했기 때문에 중도층이 다시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도층은 지금 경제적인 성과, 북한과 관련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들의 이 표심을 갖다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이 청와대의 정책적인 외연 확대 네.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당별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어느새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거의 격차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역전이 됐던 현상들도 있었는데 35.3%, 34.4% 저 정도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뭐 0.9%포인트면 큰 의미가 없다. 네, 통계적으로는 이제 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팽팽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의 격차 어쨌든 뭐 10%포인트 이상 됐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이제 이 조사기관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일정 정도는 어쨌든 뭐 한국당에서 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숨어있던 보수층들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뭔가 주도권을 갖고 어떤 이제 정책적인 의견을 낸다거나 그것이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기보다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국 장관 국면에 의한 이제 반사 효과 측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서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어쨌든 보수층을 이제 결집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를 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호응을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에 이제 어쨌든 과제가 하나 남아 있을 텐데요.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당장 어쨌든 지지율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어쨌든 고무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검찰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들 상당히 검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강하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장외투쟁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또 지지층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조국 국면 사태가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장외투쟁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장의 정치가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쨌든 이슈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당도 상당히 이제 다시금 이제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흔히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민주당을 지지를 하다가 민주당에게 실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현상들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중도층이 좀 역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반사이익이라는 부분이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파스타 집이 싫다고 청국장 집을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스타와 청국장은 전혀 성향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해서 정의당을 가는 거는 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다분히 우리 윤 센터장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듯이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변신이 있어서 이 호감도가 상승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면 네. 바른미래당이 쭉 빠지거나 또는 우리 공화당이 더 쭉쭉쭉 빠졌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 이 정치 세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금 어디가 움직이냐, 뭐 무당층이 움직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인 무당층들이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샤이 보수가 옮겨가는 것은 우리가 광장 정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너무 잘했어 하고 옮겨가기보다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일련의 변수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호재인 변수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악재인 변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반사 이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줄곧 주장돼 왔던 요구돼 왔던 내부 혁신 흐름이 있으냐? 그건 없었거든요. 네. 내부 혁신 흐름이라는 게 이제 정체성 또 인재 영입 또는 공천제도 혁신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거 별로 부각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굉장히 반사 이익적 성격이 다분하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키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보고 두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했던 부분들은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이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런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른바 조국 정국이 마무리된 이제 시점에서 적어도 조 전 장관의 어떤 사퇴 이후 40%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마지노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그다음에 정당별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좀 두 전문가들께 미리 좀 전망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낫나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저는 핵심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임기 반환점을 돌거든요. 얼마만큼 조국 장관 이슈는 이제 일단락 될 겁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관련된 이슈들은 남아있지만 하지만 얼마만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통령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변수 경제, 북한 이 부분에 대한 외연을 얼마만큼 중도층까지 넓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인 것이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본다면은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이 일단락은 잠정적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도층 이탈은 완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을 위기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층 결집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지선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경제, 그다음에 북한 이 부분에 얼마만큼 대통령의 이 정책적 외연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희은 센터장님.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악재이거나 이제 호재일 수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주는 이제 어쨌든 각 정당의 또는 대통령 국정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조국 국면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검찰 개혁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민생이라든가 경제 이슈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국면을 주도해 가면서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느냐 여부 또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말씀하신 이제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통합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양쪽 정당 모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슈 폴포를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